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그러네요. 자, 바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제가 뭐 우리 텔레그램 방에도 예고처럼 올렸는데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한 쟁점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어떤 논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그것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막수지 이 책에서 한 챕터가 이제 막수지 인식론 부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거 참조하시거나 제가 사후에 그 해당 장을 원고 전체를 한번 텔레그램방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식론이라는 용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막스주의에서 인식론이라는 게 따로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식론이라는 말을 마르크스가 이제 명시적으로 쓰면서 자기 사상의 중요한 한 파트로서 또는 이제 다뤄야 되는 주제로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인식론이란 말을 쓰냐? 우리 왜 그 막스의 저작들이나 연구들을 정리를 할 때 마르크스가 직접 그렇게 분류하고 정리한 게 아니라도 그렇게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뭐 마르크스의 국가론, 뭐 마르크스의 정치론, 마르크스의 종교론, 뭐 또 뭐 문화예술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다뤘던 사상 내용들을 마르크스의 분류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을 분류하고 유통하는 이런 절차에서 흔히 쓰는 분류 방법을 가지고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게 이제 대중적 소통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한테서 인식론이란 말을 따로 쓰지는 않지만 사실은 인식론이라는 어떤 철학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을 따로 떼서 연구 주제로 삼은 게 아니라 마르크스 주의의 여러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거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의식들, 방법들,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인식론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인식론이라는 것이 학문,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학문의 총칭이 됐던 게 철학이죠. 철학이 근대 초부터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서양 철학사 이런 것 좀 읽어보시거나 철학 인문, 서양 철학 인문 같은 데 보면 맨 앞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대 철학은 이제 인식론의 시대다. 뭐 근대 이전의 중세가 존재론, 신이 뭔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러면 근대 이후에 그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인식론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근대 때 하필 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인식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배경입니다.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시작되던 무렵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인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므로써 세상을 더 유용하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려면 이때 뭐 우리와 유리는 내용이 각자 다 다르겠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또 다른 사람들과 다 이때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어야 되고 그것도 아주 원활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식을 더 확장하고 더 정확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당시 시대적 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된 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인식의 확장에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인식의 확장을 진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의 산물인 사람이죠. 이 계몽의 시대의 전성기를 지나고 이제 계몽의 시대가 현실에 이제 나타났을 때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될 때 이때 등장해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인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보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근대의 주류들이 생각했던 진보의 조건으로서 인식의 확장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모순에도 주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세상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장점은 일부 계승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나를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했던 거고 이 인식을 그 이전에 그 사람 직전이나 아니면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과 자기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인식론의 의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스스로가 한 말에 의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때 마르크스가 말했던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식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주류가 생각한 의미에서의 진보뿐만 아니라 그 진보를 넘어서 더 바람직한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실천을 위해서도 이 과학적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평생의 과제에 대해서 또는 자기들이 이제 주창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념의 노선 또는 운동의 노선에 대해서 아니 당신들 누구야? 이렇게 정체를 밝혀. 당신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크스 스스로 뭐 막스주의 뭐 이런 말 안 썼던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 뒤에 등장한 용어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의 노선을 지칭했던 이름이 뭐냐? 바로 상당 기간 동안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다른 변형 노선들보다 자기들의 노선이 더 현실을 변혁시키는데 더 적합하다는 내용을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서 과학적 인식이 가지는 의미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그 마르크스 스스로가 그 인식의 확장과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제 그 인식 자체에 대한 반성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식 자체에 대한 반성까지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론이라는 명칭을 써서 마르크스한테 어떤 연구 분야가 있었고 뭐 텍스트를 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자신의 사상 물론 이제 뭐 유소년기, 청년기 이럴 때는 온전한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는 준비 기간이 있었겠죠.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상적 요소들의 핵심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관되게 자기들이 주장했던 바는 자기들의 사상이 바로 과학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거였고 이런 의미에서 과학적 인식이 마르크스주의적 인식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조금 우리가 우회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르크스주의한테 인식이라는 거는 근데 다른 이제 학문이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고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건 뭐 제가 20살 때부터 뭐 반복해서 듣던 그런 얘기인데 도대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사실 이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부분이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의 어떤 출발점을 얘기하고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이 다른 여타 철학이나 사상의 인식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지점을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이론이 따로 있고 실천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좀 안 되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정도의 나이브한 얘기를 하는 게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아니고 이론의 독자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실천이 근본적인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실천이죠. 이 실천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근데 이 다양한 실천 중에 인식적 실천이 있고 이 인식적 실천이 점점 더 발전해서 하나의 추상화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고 이 이론도 결국 실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우위에서의 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론과 실천이 아예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뭔가 존재를 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어야 돼 싸우기도 하다가 싸우면 별로 안 좋으니까 둘이 뭐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해야 돼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지식인은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지식을 좀 제공해주고 노동자 계급은 그걸 잘 사용하고 뭐 대신 지식인들을 존중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론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별개의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의 한 가지이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 실천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변증법적 세계관, 변증법적 감동에 의하면 상호 연관 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을 애초에 분리시키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관점을 현실에 있어서는 아주 좀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인식론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 몇 면을 보니까 이제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시는 위인 분도 계시고 조금 아래인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냉전 시기를 경험했잖아요. 이 냉전 시기 내내 20세기 내내 사실 막스주의에 대한 아주 자본 측에서의 집요한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이론적 공격도 있었는데 우리 냉전 시대 때 반공 논리, 반공 선전물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제일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이 사회주의권에서 실행했던 경제 정책으로서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계획 경제를 비판하는 논리. 요즘은 제가 최근에 뭐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부산 내려가서 요양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집에서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뭐 3프로 TV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본다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그리고 온갖 경제 유튜브 채널들도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이게 허구라는 것을 알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도 했던 어떤 논리들이 너무나 자명한 무슨 이제 만물을 지배하는 철의 법칙, 뭐 자연의 섭리 이런 것처럼 얘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장주의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일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많이 얘기되는 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제 뭐 3프로 TV 이거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젊은 층들, 고학력층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뭐 거기서 뭐 확고한 시장주의적 논리 같은 거를 정말 세뇌시키듯이 뭐 하루 종일 틀어제끼더라고요. 야, 이거 참 큰 문제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논리는 아주 오래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1870년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학파들이 노동 가치론을 부정하는 논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이거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공선전을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경제 비판이었고 이게 더 기승을 부린 거는 사실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권들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실패의 원인을 이 계획 경제에서 찾는 논리들이 아주 널리 유포되어서 지금도 이제 뭐 거의 아주 진리처럼 뭐 당연한 얘기처럼 반박의 여지가 없는 얘기처럼 이게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했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인식론적으로 보면 바로 니네들은 니네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얼만큼 필요로 하고 언제 필요로 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전지전능하게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철학적 전제하에서 계획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과 유통과 필요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필요한 데 맞추어서 적절하게 공급하거나 생산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획 경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장주의자들의 철학은 그야말로 이제 잡탕이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말들이 앞뒤 안 맞는 말들 너무나 많이 하는데 이 계획 경제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할 때는 일관되게 사용하는 논리가 바로 불가지론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는 또 한치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창이 없는 닫힌 틀 안에 각각의 개인들이 있고 각자 개인들은 자기의 욕망만을 알고 그 욕망을 추구할 뿐인데 그다음부터가 더 황당한 얘기죠. 이 각각의 닫힌 창에서 남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개인들이 시장이라는 곳 안에만 들어가면 신비로운 조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쓴 표현이에요.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조화에 의해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뭐 어떤 무슨 신화 같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르크스주의한테 니네들은 모르는 남의 욕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주제 넘게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심지어 억압적으로 강요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체제가 무너진 거다. 이런 비판을 줄곧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회 문제, 특히 이제 경제적 측면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갖고 있는 국가가 거칠애 뿐인 어떤 공적인 기능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장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것에서 그 국가가 섣부르게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 실패를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한다. 뭐 임대차 3법에서 임대주택 규제했더니만 전세값이 올라서 사기가 난리 쳤다. 이딴 식의 논리를 지금도 이제 퍼뜨리고 있고 오늘도 매일 접하고 있는 논리들이잖아요. 그 바로 철학적으로 또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유주의 또 시장주의 논리는 사회에 대한 불가지론이라는 철학적 입장에 확고하게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알 수 없다. 사회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이것도 사실 현대에 오면 너무나 많이 오히려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학의 여러 유파들 안에서도 뭐 충분히 비판받은 거죠. 내가 내 욕망을 잘 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어,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아주 소박한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척 보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한 방에 다 알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소박한 가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편에 있고 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몰라라는 완벽한 불가지론. 이 두 개의 기묘한 결합이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막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할 때는 바로 불가지론이란 관점에서 니네들은 알 수 없는데 왜 자꾸 안다 그러니?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 작동의 경제적 방식에 대한 인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이제 언급했던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처음에 등장할 때 한계효용학과라는 주장, 학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 실제가 없는 거고 뭔가를 소비할 때 효용, 쾌락 또는 나중에 가면 이게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선호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변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 실제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객관적 실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회주의를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 가치라는 객관적 존재에 대해서 또 부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정한 게 사실 이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건데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아까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시장이라는 자기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어떤 그 상호 교류의 장을 통해서 신비로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연속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고 그 원칙을 알고 규칙을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개입해서 실천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노력들은 다 부당하게 간섭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독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론적 불가지론을 제일 잘 보여줬던 아주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막스주의를 왜곡하는 것이긴 하지만 잘 보여줬던 책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혹시 이제 들어보셨나요? 이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이제 20세기 중엽에 썼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런 얘기죠. 니네들은 모르는 거를 안다 그러고 아는 척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막스주의 사상이나 막스주의 운동에서 이 인식론적인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실천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막스주의에서 인식론은 뭐냐? 이전에 이제 인식론, 근대적 인식론이라는 게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냐? 아주 단순한 물음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데, 딱 정리하자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대상이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니면 당신의 주관적 환상일 뿐이냐? 이 물음 한 가지. 또는 두 번째는 인식 주관, 그러니까 뭐 인간의 경우에는 개개인은 인간이죠. 뭔가 인식하는 뭔가를 아는 사람은 대상이 있다 그래도 대상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지론, 불가지론이죠. 알 수 있으면 가지론, 알 수 없으면 불가지론인데 사실 1번 문제, 2번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불가지론을 얘기하면 1번은 사실 물을 필요도 없죠. 이, 우리가 내 바깥에 있는 거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나 없다 그러나 똑같죠. 우리는 어차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예, 예.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가지로는 3번으로 가세요. 이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냐. 그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대상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스주의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4번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식의 확장과 실천, 특히 이제 사회를 바꾸는 변혁적 실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곧바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물음과 연결되는 물음이거든요. 자,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인식대선은 실제한다. 당연히 이제 실제한다고 얘기하죠. 실제하니까 세상이 대상인지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1번, 2번 질문은 사실 연결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2번의 질문도 어떻게 대답했을지를 금세 추론할 수 있죠. 마르크스는 1번, 2번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입장을 우리 마르크스 철학하면 맨날 나오는 개념들 있죠. 이 중에 어떤 아주 익숙한 개념이 바로 이 1번, 2번 질문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물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우리는 객관적 대상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머티얼이라는 단어의 번역 때문에 좀 오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 좀 잘 아시죠? 물질이라는 개념은 아주 협소하게 인위적으로 주로 이제 이거 반공주의자들이 쓴 거예요. 아주 인위적으로 협소하게 마치 한 뉴턴 이전 물리학에서 나오는 아주 그 딱딱한 불활성적인 어떤 뭔가 이런 것처럼 고체 덩어리 이런 것처럼 왜곡해서 말하는 그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그런 거 인정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인간의 주체성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인정 안 하는 놈들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비판인데요. 실제로 이제 유물론은 세상은 실제한다. 이 의미가 가장 큰 거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왜 이걸 그냥 실제론 그러면 되는데 유물론이라고 굳이 얘기하느냐. 오해 사기 딱 알맞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존재하는 세상은 하나의 세상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하고도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세상에 하나만 있다는 거, 그게 왜 유물론이냐? 세상이 두 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혹은 뭐 여러 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두 개 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뭐냐? 바로 종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가 대표적인 거죠. 신이라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한 신은 인간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인간과 연결을 늘 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똑같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론이라고 그랬죠. 한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실제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의 일부인 세상 하나만 있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인식할 경로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문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세상만이 인간이 그 일부인 하나의 세상만이 존재한다. 그거를 머티어리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 현실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그것의 일부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 하면 인간이 그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같은 것끼리 같은 거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하죠. 왜뭐 만화 같은 데 보면 또 뭐 이상한 그 괴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령 있는데 유령 눈으로 손으로 만져도 안 만져지고 막 몸이 통과하고 이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철학을 반영한 건데 완전히 다른 존재는 접촉할 수 없다라는 철학적 전제를 그러니까 밑에 깔고 있는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의 일부인 것은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세상 속에 있으니까 동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것들끼리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접촉을 인간의 주체적 활동의 측면에서 부르면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내 바깥의 대상과 연결되었고 접촉하죠. 숨을 쉬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이게 생존의 기본적인 활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실천인 거죠. 근데 이 실천이 어,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정교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실천이라고 부르는 정치적 실천,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도 이 인간이 바깥의 나와 동질적인 바깥의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광의의 실천의 한 형태인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는 인식도 그것의 한 가지인 거죠.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컵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컵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내 바깥의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 이걸 인식에서 보면 인식 주체 또는 주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인식 주관이 컵이라는 인식 객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둘이 만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으려면 애초에 완전히 다른 세상,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지금 우리 그 전선 사무실에 있지만 위층에 이 컵을 갖다 놓고 제가 벽 뚫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좀 유치한 비유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의 대상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 안에서 접촉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은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것도? 바로 변증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의 상호연관과 상호작용. 이것이 인식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우리 얘기하니까, 어, 4번 얘기도 답이 좀 됐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은 확장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자기를 콱 찍어서 나에게 뭔가 정보를 강제로 이식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인식 객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뚫어지게 바라보면 이걸 다 알 수 있거나 이거는 사실 상호작용이 아니지. 일방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것이 인식론에 적용되면 바로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과 그러니까 뭐 사회를 놓고 치면 나 개인은 나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답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은 잘 좀 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안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느냐? 자,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가지론이라 그랬죠.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론의 그 철학에서 크게 나눠서 소박한 가지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단순해서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은 아주 단순해서 한눈에 척 보면 금세 모든 거를 일목요연하게 숨겨진 거 하나도 없이 알 수 있어. 이게 이제 소박한 가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꿈이겠죠. 우리는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일 사냥감을 수렵 채취 내일 뭔가를 구해서 먹을 수 있을지 또는 그때는 인간이 아주 힘이 약했을 때니까 내가 산길을 가는데 저 모퉁이를 들면 나를 먹는 호랑이 같은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뭐 화산이나 지진 같은 아주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종교가 발생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인식을 확장시켜야만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류의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류 전체가 대체로 알고 동의하기까지 500만 년이 걸렸잖아요. 네, 인류라는 종이 지구상의 원초적 형태를 나타낸 이후로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거의 인류 역사 전체를 합쳤어야 겨우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지금도 유튜브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지구는 평평해 뭐 이런 이상한 음모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식의 확장은 아주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는 아까 인식론의 전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속의 일부로서 우리가 동질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인식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조건이 인식을 순식간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이제 책을 놓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 책 안 보이죠. 뭐 안감이 지배를 철하면 보일까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책 내용이 안 보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해도 안 보이죠. 아까 컵 예를 들었지만 컵을 이렇게 보면 자, 컵은 무슨 형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원통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각도에서 다 보고 이걸 종합해서 원통이라는 거 알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눈에 원통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사각형의 손잡이가 하나 다 있는 것만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냥 원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좀 알기 쉬운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카소가 사람 얼굴 그릴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뒤통수까지 옆에 다 붙여고 평면으로 그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람 얼굴의 모든 면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 얼굴이 더 이상 아닌 모양이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아는 것은 왜 불가능하냐? 인간은 세계 속의 특정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의 앞에 있을 때는 사각형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위에 있으면 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각각의 것에서 여러 모양들을 인식한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컵이라는 게 원통형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철학적 인식론 같은 거는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게 우리 속담 중에 그 중국 고사에서 나온 그 장린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다리 한쪽에 붙어서 코끼리를 만질 때는 다리 기둥 같은 걸로밖에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을 바깥에서 위에서 관찰하듯이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볼 때는 항상 뭔가를 못 보게 되죠. 인식의 조건은 항상 인식의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자, 제 이제 이 책의 그 들어가는 말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아주 좁은 사각형 창문만 있는 독방에 갇힌 사람이 바깥의 하늘을 보면 창문 항상 사각형으로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세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사각형으로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외의 인식은 불가능하게 만들죠. 인식과 인식 불가능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 특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실은 중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죠. 했어요.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세상을 정말 온전히 다 아는 방법이 없을까? 제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바깥에 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일본식 표현으로 영혼의 상황을 결국에 신이 되는 거죠.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유물론적 관점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의 세상 없다라는 게 유물론인데 세상 바깥에 뭔가 또 있다 그래 버리면 이제 관념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교로 빠져드는 거죠. 얘기가 조금 복잡한가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은 소박한 가지론도 아니고 불가르지론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는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식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만 또 제한은 있지만 언젠가는 진리에 거의 가깝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인식론적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잘 정리해오는 텍스트가 반디릭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디릭론의 한 챕터가 바로 나중에 이제 따로 출판되어서 이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막스주의의 인문 교과서처럼 이제 유포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확장이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실천의 발전의 토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일어나는 인식의 확장의 방식이 바로 이제 나중에 점근적 인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점차 점차 진리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유물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완전한 진리에 도달 못하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에서 완전한 진리의 최종적인 진리라는 거 도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과 인식 주관과 인식과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죠.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실천적으로 거기에 접하게 되면 대상을 변화시키고 대상도 나를 변화시키죠.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변증법적 관점에 따르면 변화가 종결돼야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최종적인 인식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게 책이구나 했는데, 이거 누가 태워버렸어. 그럼 죄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식, 이게 책이구나 했던 인식은 과거에만 참이었던 인식이 되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식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획득해 나가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사실 그걸 보여주죠. 어, 실천적으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물론 이제 인식이 이렇게 항상 비례하면서 발전만 하는 건 아니죠. 후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지금 왜 우리가 전 세계가 특히 정치에서 반지성주의가 판을 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후퇴하고 하는 과정을 굴곡을 겪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간의 인식은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마르크스주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스스로의 사상을 노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거고 과학적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에 실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막스주의적 실천은 아주 헛된 부당한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핵심적인 어구다 이러면서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발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게 바로 이 지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개입할 수 있어 또는 개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든 없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개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실제로 막스주의 이전에 또는 동시대에 존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지 않은 실천은 아주 해롭고 오히려 반동적이게 하자.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부터 이제 시기순으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산당 선언은 이제 한 1840년대 중반부터 공산당 선언이 나온 48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막스가 여러 텍스트에서 줄기차게 했던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 과학적 세계관의 출발이 되는 인식론 또는 방법론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을 확립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방식을 공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표방하는 미래 사회 또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비전은 막스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지 않은 실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주장을 이제 공산당 선언에부터 자본을 거쳐서 이제 말년의 그 반디능론을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적 인식에 결여된 그 변형론이란 게 뭐냐? 그게 바로 윤리주의와 주의주의입니다. 윤리주의는 뭐냐면 다 세상을 바꿔야 돼. 왜? 라고 물었을 때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 세상에 편입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이념가치에 대한 발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메커니즘 스스로가 자체 내의 모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윤리주의 또는 주의주의는 어떤 거예요? 그냥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부도덕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불쌍하게 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정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왜 투쟁을 해야 돼? 라는 데 대한 대답이 윤리적 사회주의자들은 불쌍하니까죠.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처지가 딱하니까 이 불쌍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것 정도는 사회에서 용인돼야 돼. 그걸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논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윤리주의적인 사회주의, 그걸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죠. 자, 아까 우리가 막스주의 인식론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인식론 전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윤리주의에는 이런 인식론적 전제가 필요 없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불쌍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의 또 다른 변형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신의 섭리니까 신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되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지 않는 주의인 거죠. 또 하나가 요거의 변형이기도 한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르는 이름이 주의주의라고 또는 이제 의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인식론 강조하는 거는 실천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했다는 얘기는 대상이 어떠한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천의 어떤 구체적인 방식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한편으로 규정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변형시키고 이런 상호작용의 오랜 과정이 인간의 변혁적 실천인 거죠. 그런데 주의주의에서는 객관적 인식이 근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노력이 주로 어디에 근거한 나의 의지, 내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또는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의 세상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공상적 사회주의의 이 흐름 중에 나중에도 이제 19세기 후반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흐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나키즘인데 아나키즘은 워낙 아시겠지만 분파가 다양하지만 그중에 20세기 초가 되면 이제 아나키즘이 극단적인 개인적 테러에 의존하는 운동 노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수천 명의 고위 관료들을 러시아에서만 암살했다 그러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레닌 특히 비판할 게 그거잖아요. 니네들 그래갖고 세상을 바꿨냐? 뭐가 달라졌냐? 분풀이는 했을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탄압도 받아 일으키고 초래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 않냐? 그게 바로 이제 주의주의적 한계인 거죠. 나의 선한 의지, 강렬한 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실제로 없다 하고 나는 없다 하며 이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느냐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지 않고 윤리적인 어떤 가치나 또는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변혁을 생각하는 것, 변혁적 실천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아주 초기부터 일관되게 비판하고자 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아주 선한 의도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 이제 실천, 그게 아주 부분적인 개량에 그치든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것들의 주장의 구체성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세상의 구체적인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주장은 다 막스주의의 흐름과는 애초에 다른 노선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아까 마르크스의 인식론이 유물론적 관점이라고 말한 데 비해서 이걸 바로 관념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윤리적 가치관 속에 있는 세상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념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가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막스주의가 현실에서 정치적 실천을 할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노동자 계급 투쟁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막스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실천과 변혁과 새로운 세계 건설의 주체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이거를 잘 설명 못하니까 이제 우리 규정적 의미에서의 노동자주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그냥 노동자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아주 부분적 진리만 갖고 있는 얘기죠. 또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가 제일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제일 하층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더 이상 변형의 주체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르크스 당시에도 노동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집단은 룸펜프롤레타리아트죠. 그래서 룸펜프로레타리아트가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주장은 19세기부터 계속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윤리주의 또는 주의주의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고통받는 사람, 제일 하층의 사람, 이거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제일 고통, 심지어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유대 신비주의에서도 그래요. 세상을 바꿀 사람은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다. 이게 유대 신비주의 신화에 항상 나오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원리가 아니라는 걸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변혁과 실천과 새로운 세계 건설의 주체인 것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핵을 담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모순이 가장 집약되어서 가장 집중되게, 그리고 모순이 가장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가 계급이 착취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객관적 모순이 노동자 계급이라는 집단적 주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변혁의 주체인 것이지 불쌍하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이거나 주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주의주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대학 다닐 80년대 왜 현장 들어간 분들 선배들이나 뭐 친구들이 이런 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현 상태 그 자체를 되게 이제 좀 그 물신숭배 우상하는 거죠. 다 노동자들이 매일 소주 마시고 하니까 우리도 소주 마셔.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끝내고 소주 한 잔 마시며 트로트 부르면서 불만을 토로해. 이게 노동자 계급의 모습이야. 우리도 이걸 따라해야 돼. 이런 이제 현상 추수주의라고 그때 뭐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불렀던 어떤 행태들이 있었죠. 그건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요.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어떤 상태 때문에 기인하는 노동자 계급의 현재의 모든 모습이 노동자 계급의 변혁 주체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해 주는 게 결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변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더 발전된, 더 해방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근거는 지금 반복해서 말하지만 바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자본주의 모순이 노동자 계급 착취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건 이제 엥겔스가 요 말 자체는 엥겔스가 한 말인데 당신들 과학적 사회주의 그러는데 도대체 뭐 갖고 과학적 사회주의라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엥겔스가 이제 책에서 썼던 대답이 두 가지 우리 과학적 발견을 했다. 바로 잉여 가치. 잉여 가치를 통해서 착취라는 객관적 현상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발견했다고 얘기하죠. 발견했다.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했다.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법을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층위들이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 인간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층위에서 인간들이 하는 활동이 여타 다른 활동들에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 규정력을 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력을 발휘해서 상호작용하지만 어쨌든 경제라는 것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시간의 경과 순서대로 봤더니만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일정한 패턴이 과거에는 나타났고 이 패턴이 기본적인 동일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역사유물론 또는 뭐 옛날 뭐 일본식 번역은 사적 유물론 뭐 같은 외국어 번역이니까 역사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학적 연구의 발견물이지 마르크스가 이걸 윤리적 가치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내세워놓고 이걸 마치 종교 교리처럼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고 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리의 실천을 사후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토대와 상부구조.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인식론의 과학적인 적용의 결과가 바로 착취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적 발견물인 잉여가치 개념의 발견과 이게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 과정의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 위한 탐구의 결과물인 역사유물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변혁의 주체인 것도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착취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실천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실제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과물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막스주의에서 노동자 계급의 실천도 노동자 계급의 객관적,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모순이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변혁의 과정에 대한, 변혁 노선에 대한 미래의 전망도 또 그 전망에 근거한 전략과 전술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크스가 초기부터 계속 이제 비판하고자 했던 이 공상적 사회주의의 여러 경향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아주 다양한, 마르크스 앵겔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사실은 더 활성화됐죠, 운동으로서의 막스주의 운동은.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흐름들이 막스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 흐름들 안에서 마르크스 앵겔스가 사실은 극복하려고 했던 비과학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주의주의적인 전통들이 막스주의 내부에 끊임없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다른 이질적인 전통들이 뒤섞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어떤 사상이나 노선도 거의 그 비슷한 경로를 겪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 근거했을 때 과학적 인식이 실천의 토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주장이라면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실천의 노선은 어떤 거냐. 요거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뭐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했던 이유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요. 자, 마르크스주의에게 있어서 계급적 입장이라는 것은 편파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담재하기 때문에 주장되는 겁니다. 이제 또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오래된 비판 중에 또 하나가 니네들은 정말 편파적이고 삐뚤어진 놈들이다. 이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은 노동자 계급만 중요하다 그러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자꾸 무시하지 않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일종의 선민의식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하고 자꾸 비유하는 논리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니네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계급을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는 불쌍한 사람 그냥 도와지 않은 윤리적 주장을 아주 폭력적으로 실현하려는 애들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봤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인식해야 된다. 특히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에서 토대의 근본적인 규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인식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혁적 실천으로 문제를 좀 좁히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변혁적 실천은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도 정식화했다시피 경제적 모순에서 출발하지만 토대에서의 근본적 모순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변혁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순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순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동일한 가치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에 근거하자면 바로 토대, 특히 경제적 토대에서의 모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그 인식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화와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를 대등하게 보는 것은 비과학적 인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실천만 하면 문화도 중요하잖아. 요새 선전선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데올로기 조작이 얼마나 심한데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노력 열심히 해야지. 다 의미 있는 실천이긴 하지만 어, 경제적 토대에서의 모순이 전화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과 다른 영역에서의 실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막스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막스주의 내부에서 이 갈등이 아주 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변혁,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투쟁 좋아. 나 그거 다 인정할게. 하는데 실천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정치 우위 사상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정치 우위 사상은 아까 얘기했던 아나키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변화시키는 거 그거 별 필요 없어. 자본주의 문제 있는 거 알겠는데 자본주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
국가라는 정치적 억압이 생기니까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거야. 아나키즘, 저 19세기 아나키즘의 이론적 주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국가라는 억압적 장치, 그러니까 정치적 모순이 근본적 모순이고 경제적 모순은 착취라는 경제적 모순은 그것의 부수적 결과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걸 반대로 본 거죠. 실제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과학적으로 해명했더니 어, 경제적 모순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국가는 뭐가 되죠? 공산당 선언에서도 정식화가 나와서 마르크스가 사망할 때까지 이 정식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바로 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지배 계급의 지배 수단인 거죠. 결국 국가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토대의 변화, 자본주의적 체제를 비자본주의적 체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영역의 실천도 일어나고 또 토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실천의 변화도 완성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 변화하는 실천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어떤 시기에 하고 우선적으로 하고는 전술적으로 달라질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 경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노선은 철저하게 주의주의적이고 윤리주의적인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계급 투쟁으로서의 성격과 또 제도 정치 내에서의 정치 투쟁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우리 좀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 중에 어떤 것에 더 힘을 쏟고 어떤 것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막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 항상 있어 왔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지금 오늘 당면한 오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막스주의에 입각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실천에 근본적인 지향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치 우위 노선이 계급 투쟁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은 근본 원칙. 실천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거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전술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술에 있어서도 항상 맨날 계급 얘기만 하고 경제적 토대 변화시키는 얘기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환원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선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실은 특히 말년에 이르렀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인 거죠. 특히 이제 마르크스가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하고 또 사망하고 엥겔스 혼자 이제 노년을 보낼 때 처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 당시에 이제 개량적 어떤 실천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의회주의 전술이 널리 퍼졌을 때 이제 후배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엥겔스한테 의회주의 전술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혁명 안 일으켜도 사회주의를 의회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엥겔스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많이 왜곡돼서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엥겔스의 뭐 정치적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래서 그렇다. 우리 이제 혁명 포기하고 의회주의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거는 맥락 없이 잘라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때 마르 엥겔스가 분명히 했던 얘기는 전술로서 의회 전술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아주 유효한 전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전술적 판단의 얘기지. 토대에 있어서 변화가 정치 투쟁보다 하위에 이제 가야 된다. 의회라는 아주 좋은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정치 투쟁만 해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학 계급의 그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한 토대에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노선이 어떤 다른 노선에 의해서 정치 우위 노선이나 또는 문화주의 투쟁 이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운동권에서 엄청 유행했죠. 심지어 뭐 홍대 앞에서 인디밴드 하면 그게 혁명이지 뭐하러 노동운동하냐 노조는 왜 하냐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운동권들이 수두룩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비과학적이고 주의주의적이고 윤리적인 변형 노선의 흔적들이다. 여전히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급투쟁 이제 요 얘기인데 계급투쟁도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인지 노동자가 무슨 하느님에 의해서 무슨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또는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는 집단 이기주의 이제 지배계급이 맨날 비판할 때 쓰는 얘기인데 집단 이기주의다. 그 맞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면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이익 추구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는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집단 이기주의도 틀린 거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 자본가는 왜 추구하고 노동자는 추구하면 안 돼.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객관적 조건이 노동자 계급의 처지 속에 있기 때문에 변혁의 주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보편 계급이니까 실천의 보편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노동자 계급 투쟁, 계급 투쟁의 중요한 지점인 거죠. 따라서 인식론적으로 보더라도 계급적 인식이 다른 계급, 자본가 계급의 계급적 인식보다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인식을 하게 되면 제한적이고 당파적이고 뭐 집단 이기주의적 인식을 하더라도 그 인식의 폭은 또 인식의 영역은 객관적 현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쉬운 비유를 들면 가해자는 범죄를 자꾸 부정하지만 피해자는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노동자 계급은 바로 그러한 입장 속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잉여 가치를 착취당하는 착취받는 자의 조건 속에 노동자 계급이 있기 때문에 변형의 주체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한 벌써 한 5번 얘기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노동자 계급이 현실적 실천을 할 때 노동자 계급만의 뭐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 노동자 계급의 그 과제만을 얘기하는 투쟁이 아닌 투쟁과 연대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천적으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때도 역시 원칙이 분명히 지켜 그리고 우리가 연대, 연합, 또 전술로 통일전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용어예요?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와 연대하거나 전술적 동맹을 맺거나 같이 전술을 수행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주체로서 또 변혁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변화적인 과정. 노동력의 변혁의 주체로서 실제하고 그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 전제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라는 주체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비노동자적 운동 또는 토대에서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닌 다른 투쟁들과 연대한다는 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연대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어야 다른 주체와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적 주체로서 형성되는 과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이 계급 투쟁이라는 성격이 약화되는 투쟁으로 연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실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통 속에 있다면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세기 후반에 막스주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현실화되었죠. 아까 얘기했던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 중심주의가 경제 경제투쟁을 이제 지위를 격화시켜 버린 거죠. 경제투쟁이라는 게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투쟁을 의미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합법적 틀 속에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늘리자는 투쟁으로 아주 협소한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투쟁,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바꾸는 또는 권력자를 또는 권력 집단을 바꾸는 투쟁이 더 중심적인 투쟁인 것처럼 되어가는 일이 실제로 서구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막스주의적 노동운동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더 주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계량주의로서의 삼인주의로의 변화였던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계급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보편 투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잊혀지거나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도 오늘날 용어로 치면 부문운동 중에 하나가 돼버린 그러니까 부문운동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노동자 계급 투쟁의 계급 투쟁의 보편성은 부정당하고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당파적 인식, 계급적 인식이라는 것이 편파적 인식과 같은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혁의 주체가 되고 동시에 노동자 계급만이 볼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인식이라는 게 마치 올바른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로막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편협한 인식이다. 오늘날도 심지어 진보라고 생각하는 특히 지식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식인들이 계급성 얘기하면 너무 편파적이고 왜곡됐잖아. 당신들 처지가 딱하니까 그런 주장하는 걸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사회를 제대로 인식 못해서 엉뚱한 실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지식인들 많죠. 노동자 계급 운동에게 훈수 뜨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막스주의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인식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신과 같이 세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점, 그런 건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더 유리한 지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평지에 있을 때랑 상위의 전망대에 있을 때랑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인식의 폭이 규정이 되죠. 이때 노동자 계급에게는 더 폭넓은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이 다른 계급, 특히 착취 계급으로서의 자본가 계급보다 더 폭넓은 인식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인식이 편파적이고 제한적 인식이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주장들이 퍼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계급 주체라는 것은 더 폭넓고 보편적인 주체로 확장돼야 돼라는 주장이 19세기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노동운동, 계급투쟁의 역사는 사실은 이 집대중이란 노동자 대중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사회적으로 한 200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을 결과 등장했고 이걸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론가 실천가들이 수십 년간 투쟁하면서 노동자 계급이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제 집단적 실천의 주체로 막 성장하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놓고 이 노동자 계급 대중을 놓고 다른 정체성을 부여해서 다른 의미에서의 집단적 주체로 변형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등장을 했고, 이건 물론 이제 자본가 계급이나 지배계급, 유럽의 주로 지배계급에 의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범주죠. 이것이 이 노동자 계급을 다시 포획하려는 실천을 시도를 했던 건데, 우리 그 결과는 알고 있죠. 아주 불행하게도 적어도 유럽의 경우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계급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죠. 대신에 이 노동자들이 떤 집단적 주체로 편입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신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노동자 계급의 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당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노동자 계급이 아닌 다른 정체성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뭐였죠? 그게 바로 민족주의였죠. 그러니까 국가 독재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 독점체들이 현대 국가라는 정치적 장치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로 했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가가 이때 비로소 만들어지는데 이 국가라는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구성되어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 수단을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노력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 나타난 어떤 대중 조작, 그 대중 문화를 통한 의식 조정, 조작 행위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게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나치의 선전 선동 방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19세기 말에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 썼던 이 문화적 수단들의 이제 나치의 계승이 된 거예요. 나치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문화사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민족이라는 가상의 주체가 만들어지고 서구에서 만들어지고
이 가상의 주체가 노동자 계급을 집단으로 주체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당신 누구야라고 노동자 계급에게 물었을 때 나는 노동자라는 것이 자신의 1번 정치적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독일 민족이야. 나는 프랑스 사람이야. 나는 영국 국민이야. 라는 것이 우선시 됐던 거죠. 그 결과를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이제 막스주의 역사강에서 이제 이인터에서의 논쟁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길게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유럽에서의 노동운동이 계급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성격, 그러니까 보편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별적인 특수한 이익 집단 중에 하나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오히려 민족이라는 더 큰 정치적 집단 속에 포괄되어 있는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인식을 자본가 계급이 노동력 계급의 머릿속에 심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혁명적 성격을 상실하고 한 국가 내에서 제도적인 의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쟁하고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받는데 만족하는 이런 식의 계량주의 전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량주의 나중에 이제 삼인주의가 되는 계량주의의 특세와 계급적 성격의 상실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도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뭐 어떤 게 옳다 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노동운동이 무엇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뭐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가. 막스주의에 의하면 당연히 오늘날의 현실,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뭔가? 노동자 계급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노동자 계급이 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집단적 주체로서 형성되어서 어떤 목적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야 우리가 노동 해방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윤리주의나 또 불가지론에 근거한 주의주의,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예에서 민족주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신자유주의 부산물이죠. 민족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 뭐 IS 같은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부작용 때문에 특히 주변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순위파에 속해. 나는 무슨 와이드 고파에 속해. 또는 나는 뭐 기독교 근본주의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어. 나는 어떤 한민족의 일원이야. 나는 무슨 민족이야. 뭐 이런 것들이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압도하는 지금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한반도 남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단순한 논리인데 이런 거죠. 어떤 억압의 피해자, 착취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피해자가 동시에 해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게 바로 막스주의의 계급주의예요. 노동자 계급만이 보편적 모순을 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억압자 착취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룸펜프로레타르까지 다 억압자 착취자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편적 모순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수탈당하고 가장 비참한 지정에 내몰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헤게모니적으로 지도할 객관적 모순의 담지자인가에 대한 과학적 인식. 그리고 이 과학적 인식은 곧바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그 과학적 탐구의 결과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주장들이 이런 계급주의를
대체하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현대적인 어떤 측면도 있는데요. 19세기 사상이니까 당연히 뭐 그 당시 시대적 한계를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20세기에 물론 이제 서구에서 많이 연구한 거긴 하지만요.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계승한 여러 이제 연구들 중에 되게 이제 특이한 어떤 마르크스주의 유산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데올로기론이라는 연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이상 세계를 객관적으로 세계 모두 다 내 바깥에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잘못된 인식을 일정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제한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지배계급이 이 피지배계급을 묶어두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계급 지배가 사라지지 않은 거죠. 중세의 기독교나 현대의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주 초기부터 생각보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과학적인 혁명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노동자 계급의 보편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조건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이 자동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동자 계급이 모순을 담재하고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집단적 주체가 돼서 올바른 노선, 과학적 근거를 가진 올바른 노선으로 곧바로 실천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이 이런 집단적 주체화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라는 장애물이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계급 투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이렇게 해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르크스가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마르크스의 과학적 인식의 연구 대상 중에 아주 중요한 한 파트가 바로 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20세기에 와서 무슨 미디어 학자들이나 문화 연구자들이나 문학 이론가들이 이런 얘기 막 많이 하니까 20세기 중료에 와서야 이런 연구들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트세르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 이런 얘기 사실은 공산당 선언 이전에 마르크스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나 중요한 모티프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텍스트가 있죠. 그게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입니다. 음. 독일 이데올로기 안에 현대 이데올로기론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들이 사실 거의 이미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거짓말이라고 그냥 부정하는 윤리적 태도만 갖고는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객관적 현실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작동 방식 자체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거짓말에 속지 말자 이런 윤리적 주장에 그칠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것 자체가 뭐 경제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처럼 과학의 한 분야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원칙도 얘기하죠. 역시 이제 토대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원칙을 이데올로기 연구에서도 적용시켜야 된다. 그게 아주 잘 알려진 문장이 있죠. 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였다. 여기까지는 좀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바로 딱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더 중요한 문장인데 그 뒤에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 하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 왜 하필 지배계급 이데올로기가 피지배계급이 훨씬 다수인데 피지배계급의 머리를 다 지배하느냐.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토대에 대한 과학적 접근, 유물론적 접근의 아주 좋은 사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배계급이 우리의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장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물질적 생산과 같이 상품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품과 같이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취를 할 수 있잖아요, 자본가 계급이.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수단을 지배계급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힘든 거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론의 영역, 학문의 영역 또는 윤리적 비판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해가지고는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 인식, 그러니까 계급인식이죠. 올바른 계급인식에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는 없고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생산 수단과 유통 수단의 장악을 실천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토대를 장악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데올로기적 문제도 지배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상의 이데올로기들이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주체로서의 의식 모양과 주체화를 가로막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도 우리는 토대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과학적 발견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에 좀 더 강조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 효과적인 전술적 필요를 찾거나 지금 현재의 대중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호소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노동자 계급의 계급 정치, 계급 투쟁, 또 계급적 실천이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인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쉬지 않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